내 인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일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제니서 캐플런 지엄, 김원경 옹김. 감사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 떠나는 1년 12달 감사 프로젝트.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삶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저자 제니서 캐플런은 1년 동안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결혼생활, 가족, 일, 건강 등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저널리스트이자 프레이더의 전직 편집장인 제니서 캐플런은 새해 전야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보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감정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리라는 점을 알았다. 프로젝트의 매 구비마다 심리학자, 교수, 의사, 철학자의 조언을 구한 제니스는 독자들을 감사의 가치를 발견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행으로 안내한다. 제니스는 자신의 흥미로운 경험과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생활과 우정, 돈과 포부, 건강과 운동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이 감사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탐험을 한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감사할 때 두뇌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CEO의 감사 표현이 왜 성공 요인이 되는지 깨닫는다. 여러 전문가와 폭넓은 인터뷰를 하고 맨 데이먼, 다니엘 크레이거, 제리 사인펠더 같은 유명 인사들과 활발한 대화를 나눈 결과 제니스는 성취감부터 자녀의 행복에 이르는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는 감사의 역할을 발견한다. 독자들은 인간미와 유머와 흥미로운 통찰력이 담긴 이 여정기를 읽은 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최고의 한 해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이 책을 읽은 후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존 템플턴 재단. 들어가며 원래 나는 감사하며 살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4월의 이른 아침을 화창한 하늘과 지저귀는 새와 거실에 모여 주여 오소서라고 노래하는 친구들과 함께 맞이해야 했으리라.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일이 꼬였다. 그래도 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 노력했다. 우선 내 오래된 볼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점퍼 케이블, 비상 배터리에 방전된 배터리를 연결하기 위한 선을 사용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도와주려고 온 이웃 사람이 나를 20분 거리에 있는 역까지 데려다준 덕분에 난간에서 벗어났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비바람이 치는 포도에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버스가 커다란 물 웅덩이 위를 질주하면서 내 몸에 걸쭉한 진흙 세례를 퍼부었다. 와,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 실제로 이보다 더 다채로운 언어를 썼을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 중 몇 명은 안 됐다는 듯 해를 껄껄 찼다. 나는 끔찍한 진창길 경주에서 살아남은 몰골을 하고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다행히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이크루가 근처에 있었다. 덕달같이 달려가 굵은 무늬가 들어간 스커트를 재빨리 사서 탈의실에서 갈아입었다. 회의에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가 만난 CEO는 기계로 피부를 태우는 가짜 선탱을 한 데다 머리에 무스를 과하게 바르고 나타났다. 그는 내가 말을 하는 내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막바지에 겨우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호, 그 스커트 끝내주네요. 나는 프로젝트를 홍보한 것인지 애인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화를 내어 마땅했지만 그냥 웃고 말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보다 헤어 제품을 더 많이 쓰는 남자와 일하지 않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나는 절친 수잔과 커피를 마시러 갔다. 8살 때 여름 캠프를 함께 간 이후부터 쭉 친구로 지냈다. 수잔은 아주 충실한 친구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가차없이 직설적인 성격을 지녔다. 비참했겠다. 수잔은 내가 그날 일을 대충 설명하자 이렇게 말했다. 꼭 그러진 않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 중이야. 내가 말했다. 차 배터리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니?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도 없었다. 내 차는 14년이나 되었고 주행거리도 15만 마일이야. 차가 이렇게 오래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더 중요한 건 좋은 이웃이 날 도왔다는 거야. 그래, 그건 인정해. 하지만 보도에서 흠뻑 젖은 건 어떻게 설명할래? 재미있는 측면을 생각해봐. 그 멍청한 CEO가 내 스커트를 칭찬했잖아. 그리고 새 옷을 사도 통장에 바닥나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수잔한 커피에 스플렌다, 저칼로리의 설탕 대체 감미료 2개를 넣더니 휘휘 졌다.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온 수잔으로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내 모습이 상당히 의외였을 터이다. 난 내 절친이잖아. 뭐든지 욕하고 불평해도 돼. 불평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말하면 수잔만큼이나 나 자신에게 놀랐다.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마음 편해. 수잔은 커피를 오랫동안 홀짝거렸다. 수잔은 야심이 크고 자신을 혹독하게 내모는 성격이다. 자기 일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지만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자주 느끼고 종종 우울감에 빠진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수잔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해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나의 긍정적인 태도가 거슬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수잔은 한쪽 눈썹을 추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너가 연구한다던 감사가 이런 거라면 나한테도 그게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동참하면 되니? 이제 나의 비밀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냅킨 맨 위에 내가 오늘 감사하는 3가지 이유라고 적었다. 그 냅킨을 탁자 맞은편으로 쓱 밀고서 펜도 수잔에게 건네주었다. 거길 채워봐. 내가 말했다. 수잔이 냅킨을 어찌나 오랫동안 쳐다보는지 나는 결국 냅킨을 도로 가져와 3가지의 엑스포시를 하고 1가지로 바꿨다. 우리 쉽게 가자. 내가 말했다. 나 역시 몇 달 전에 그랬다. 매일 감사거리를 1가지씩이라도 적으면 만사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새 빨간 저녁 노을, 좋은 친구의 포옹, 한 해의 첫 봄 기운 등 1가지면 된다. 설마 1가지도 찾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겨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결혼, 사랑, 가족.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꽃이 피도록 가꾸는 신비로운 정운사와 같기 때문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1장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다. 긍정적으로 살기로 한 해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되어 감사하다. 감사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도 잘 자고 행복감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행복하다. 좋은 생각으로만 채워갈 예쁜 일기장을 갖게 되어 기쁘다. 새해 첫날까지 몇 분 남지 않은 시간 감사하며 살고 싶다는 갈망이 내 안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한 파티 모임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만면에 머금고 샴페인이던 잔을 그려쥐고 서 있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세어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집에 갈 시간만 세고 있었다. 지나치게 높은 하이힐을 신은 탓에 발이 욱신욱신 아팠다. 밤새 울려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머리도 찌끈찌끈 아팠다. 입고 있는 검은색 드레스는 어찌나 꽉 끼는지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 보정 속옷을 벗어던지고 싶었다. 한쪽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신년맞이 쇼가 요란하게 흘러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 술 마시며 흥청거리는 사람들, 워싱턴에서 즐겁게 떠들며 노는 사람들, 보스턴에 활기 넘치는 사람들을 눈고름이 쳐다보고 있노라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즐겁게 지낸 걸까? 아니면 즐거운 척을 잘하는 걸까? 뉴욕타임즈 스퀘어에 몰려든 100만여 명의 흥겨운 사람들은 공이 떨어지자 크게 한우성을 질러댔다. 매년 뉴욕에서는 신년 카운트다운과 함께 타임스 스퀘어 빌딩 꼭대기에 있던 크리스탈 공이 자정에 낙하하는 행사가 열린다. 바깥은 영하 7도인데다가 근처에 간이 화장실도 없는 상태에서 온종일 금속 바리케이트 안에 갇혀 있었으니 자정을 그토록 환호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년을 맞이하는 순간은 모두 면에서 큰 위안이 되었으리라. 크리스탈 공 낙하 행사가 끝났다.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종이 가루가 휘날리는 가운데 전광판에서 새로운 날짜가 번쩍거렸다. 해피 뉴 이어. 남편 로운이 내게 짧은 입맞춤을 한 후 우리는 짠을 쨍 하고 마주쳤다. 기대감에 사갈했던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텔레비전에서는 공 떨어지는 장면이 무슨 달 착륙이나 슈퍼볼, 미국 프로 미식 축구의 챔피언 결정전의 마지막 터치다운이라도 되는 양 반복해서 나왔다. 나는 바 근처에 서 있었는데 새로운 잔의 샴페인을 따르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여자의 마스카라는 번진 상태였고 볼을 따라 기다란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내가 괜찮아요? 라고 묻자 여자는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아니요. 난 새해 전 여자가 싫어요. 왜 공이 떨어진다고 뭔가가 달라질 것처럼 구는 거죠? 자정이 된 데도 유리구두가 나를 공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신데렐라의 자정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은 없었기에 저기요, 자정에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떨어뜨리면서 공주 마법은 풀리잖아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여자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과연 뭐가 달라질까? 사람들은 크나큰 희망과 열렬한 기대감을 품고 신년을 축하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바로 그런 부분에 거북함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내 보정 속옷이 거북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달력이 바뀐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여자의 말은 맞았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 삶이 그렇듯 하다는 점을 나도 알고 있었다. 멋진 두 아들의 잘생긴 남편도 있고 흥미로운 직업과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나는 흔히 기쁜 일보다 삶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했다. 지난 12개월은 괜찮은 한 해였지만 그렇다고 웃긴 모자를 쓰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황홀한 시간은 아니었다. 내년에도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다음에 타임스 스퀘어에 공이 떨어질 때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몇 달 후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와이에 지상낙원으로 이사를 하거나 베스트셀러를 출간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당첨금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는다는 둥, 마우이 섬의 햇빛이 너무 따갑다는 등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6주 머문 것으로는 성에 안 찬다는 둥, 내 불평 소리가 벌써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앞으로의 한 해가 여느 해와 같다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터였다. 나는 최근에 감사를 주제로 한 전국적인 규모의 설문조사를 감독했고 MBC 투데이 쇼에도 나가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조사를 계기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생각이 움튼 나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 덕분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는 매일 내 기분, 감정, 태도와 더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멋진 일이 일어나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면서 항상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며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고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으며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코트를 가지러 갔다가 신데렐라가 되지 못한 그 여자도 코트를 챙기는 것을 보았다. 멋진 한 해가 되길 빌어요. 내가 말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아마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정말 예쁜 코트네요. 나는 그녀가 갈색 양털 코트를 입을 때 이렇게 말했다. 오래된 거예요. 새 걸로 사고 싶은데 그쪽 코트가 더 멋진데요. 내 코트 역시 오래되었고 소매에 얼룩도 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긍정적인 기분, 감정, 태도를 지니기로 하지 않았던가. 갑자기 코트가 내 인생을 상징하는 물건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코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했다. 나는 불평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따뜻하고 편안하긴 해요.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밝게 말했다. 이런 손가락 하나가 한쪽 구멍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구멍도 얼룩도 지저분한 옷단도 이제 문제될 건 없었다. 다가올 한 해를 좀 더 행복하게 살기로 계획했다면 바로 지금의 내 태도부터 달라져야 했으니까. 다음날 아침 나는 계획한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온화한 겨울 햇살이 맨해튼 중부에 있는 우리 아파트의 주름진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오랫동안 교회에 살던 우리는 2년 전에 도시로 이사했다. 나는 지금 집에 큰 창문과 강물이 보이는 탁 트인 경치가 좋았다.
장성한 아들들은 우리가 맨해튼에서 교회처럼 느껴지는 지역을 찾았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기상예보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칠 거라고 했다. 사실 겨우내 눈이 많이 내렸고 몹시 추웠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잿빛 하늘 사이로 살짝 비치는 햇빛을 음미했다. 북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렁 청바지와 티셔츠를 걸쳤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있는 남편에게 냅대 뛰어갔다. 그날 아침 우리 두 사람뿐이었는데도 남편은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대접할 수 있을 만큼 많아 보이는 재료를 조리대에 펼쳐놨다. 나는 남편에게 살짝 입맞춤하고 아침 인사를 건넸다. 당신은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물었다. 프렌치 토스트에 감사할 필요는 없어. 남편은 레인지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빵 조각을 휙 뒤집더니 뒤이어 말했다.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게 말이지. 아침으로 양이 너무 많아. 당신은 내가 감사하는 것 같다. 인생을? 아, 인생 말이고. 남편은 프라이팬에 적절한 말을 떠올리기라도 하던 듯 물구름이 엉시했다. 당신이 가진 것에 오래 감사해야 하는 만큼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잘 되는 일은 생각지도 않고 잘 안 풀리는 일이 너무 신경을 쓰잖아. 이제 좀 더 감사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게 올 한 해 내 계획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우리 둘 다 좀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고. 노력해볼 만한 일이네. 남편이 말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새해 결심을 말했으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면 되었다. 남편이 뒤집개를 내려놓자 뜨거운 기름이 조리대에 살짝 떨어졌다. 나는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이제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기로 했다면 조리대에 묻은 버터 자국쯤이야 무시하고 부엌에 감도는 시나몬과 바닐라의 따스한 향을 음미하는 게 나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대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달걀옷을 입힌 빵을 노릇노릇 구워주는 남편을 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오트밀 빵을 먹고 싶다는 말을 안 하게 참 잘했다. 그날 오후 늦게 슈퍼마켓에 갔다. 카트를 미는데 조니 미첼이 부른 익숙한 노래 빅 옐로우 택시가 흘러나왔다. 나는 항상 읽고 났어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는 애톡한 가사를 흥얼거렸다. 냉동식품 판매 구역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인생을 바꿀 만큼 극적인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나는 그 음악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편곡을 하든지 이 곡의 가사가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밥 딜런에서 카운팅 클로즈에 이르는 수많은 가수가 이 곡을 다시 부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어떤 순간이 지나가 버리거나 꽃이 시든 후에야 내 곁에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은 얼마나 하는지. 나는 하겐다즈 초콜릿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선 채로 이제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야 애쓰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다짐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구름이 아닌 햇빛을 보며 살겠노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감사하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자로 살아온 터라 감사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프로젝트로 접근해보자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남편, 가족, 친구, 일 등 매달 초점을 맞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스스로 사회과학자가 되어보기로 했다. 내가 감사하는 태도를 기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싶었다. 그리고 두서없이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내가 발견한 것을 알고 기록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항상 전문가와 심리학자의 조언을 구하고 철학자, 심리학자, 신학자가 쓴 책을 참고하기로 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부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 말이 맞는다면 이 1년 프로젝트로 인해 나는 더 정직해지고 용감해지고 간대해질까? 그 며칠 동안 내가 삶에 좀 더 감사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말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많은 이가 자신도 좀 더 감사하고 싶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듯했다. 물론 잘 살고 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밤 사무실을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나요?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모두 어색하게 웃었고 한 명은 지난 화요일의 감정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내가 월요일이라고 했어도 그녀는 아마 똑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인생을 큰 그림으로 감사할 때 생각하는 마음을 품기 쉽다.
하지만 고객이 성가시게 하고 사장이 무례하게 대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머린 일을 옮아 오기도 하는 매일이 일상에서는 이런저런 짜증나는 일에 치이기 마련이다. 나는 이러한 모순을 이해했다. 내가 존 템플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커다란 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왠지 잘 안된다. 조사 결과 94%의 미국인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좀 더 만족스럽고 부유한 삶을 꾸려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0% 미만이다. 이러한 수치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은 수학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우리를 좀 더 만족스럽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알지만 그것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들판 한가운데 마법의 행복 돌멩이가 떡하니 놓여있는데 우리 중 절반은 애써 그곳으로 가서 돌멩이를 집어들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나 역시 그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한 번도 마법의 돌멩이 근처에 가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다. 나는 그곳에 그 돌멩이가 있다는 점을 알았고 늘 그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항상 무엇인가가 내 발목을 잡았다. 2년 전 존 템플턴 재단의 고위 관리자인 바너비 마시가 내게 감사와 관련한 조사를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없었으리라. 우리는 한 자선 만찬회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몇 개월 후에 바너비 마시는 한 격식 있는 다가이에 나를 데려가 그 재단이 지원하는 빅 아이디어 행사를 함께 논의했다. 그 당시 나는 잡지사의 최고위직을 그만둔 터라 세상에 불만을 좀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감사라는 말을 언급한 순간 나는 민트차에 기울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감사가 마치 기막힌 생각처럼 느껴진 것이다. 감사가 억울함, 분노, 불쾌를 대체할 좋은 감정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자료를 더 찾아보고 조사도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다가해가 끝나갈 점 나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심지어 오이 샌드위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피어났다. 조사와 연구에 집중하면서 감사는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내 깨달았다.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친구가 꽃을 보내거나 오후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뭔가 좋은 일을 겪으면 기분이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 순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감사는 특정한 사건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므로 변화나 역경과 상관없이 오래간다. 감사를 느끼려면 감정적으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자동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좋은 시기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하는 내면의 충실감이 형성된다. 오랫동안 나는 텔레비전, 잡지, 책이라는 세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연출했고 인기 있는 특집 방송도 여러 편 제작했으며 프레이드,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던 잡지다의 편집장을 지냈다. 또한 12편의 소설을 썼으며 그 가운데 2편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이를 보면 훌륭한 경력이지만 나는 한 번도 한숨 돌리며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래서 거두는 성공만이 나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며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하려면 이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다음 단계에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운이 참 좋구나. 저 사람의 인생과 성공을 내가 금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 사람이 실제 느끼는 감정은 대개 일치하지 않는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감사를 하도록 삼아왔지만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계는 그 주제에 뛰어들어 진지하게 연구를 해왔다. 연구 결과들은 놀라웠다. 여러 연구 결과 감사가 높은 행복감과 낮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사회인성심리학 저널에 감사와 관련한 문헌들을 분석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 따르면 감사는 인간의 특성 가운데 정신건강 그리고 행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그 기사의 결론은 이렇다. 행복감과
관련한 개인적 차이의 약 18.5%는 개인이 얼마나 감사를 느끼는가로 설명된다. 나는 그 부분에 시선을 고정했다. 18.5%더 행복해진다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그 순간 내 행복감은 약 76점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러니 좀 더 감사하며 산다면 행복감을 90점 이상 높일 수 있을 테다. 학점으로 치면 온전한 A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점수를 높일까?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는 감사일기를 쓰면 효과가 좋다는 점이다. 조사자들은 매일 밤 심지어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그날에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쓰는 사람들의 경우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었다. 감사일기를 쓰면 심지어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이끌어온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에문소 박사다. 그는 감사 분야 연구에 일찍이 뛰어들어 짧은 시간에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전문가가 많지 않았다. 에문소 박사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꼭 감사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것에서 좋은 측면을 반드시 찾아내죠. 시각의 재구성은 다양한 행태로 나타난다. 최근에 골든 글로브상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대단한 미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여배우 미셸 파이퍼, 반들반들한 검은색 캐오먼 복장을 한 그녀를 기억하는가? 만나 인터뷰했다. 나는 한 여성 잡지의 시를 그녀에 대한 표지 기사를 쓰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대담하게 물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주 아름다운 그녀는 당장이라도 나와 그녀 외모를 바꾸고 싶다. 티 하나 없는 피부와 완벽하게 탄탄한 몸매를 가졌던 시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영화 스카페이스에서 알 파치노와 주인을 맡았던 25살 때의 사진을 함께 보았다. 이땐 제 가슴이 아주 풍만하지 않았나요? 미셸 파이퍼는 노출이 심한 자신의 사진을 보며 써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부러운 마음으로 회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절 촬영 당시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던 것을 오롯이 기억했고 이제 상당한 자신감이 생겨 뿌듯하다고 했다. 인생의 다른 순간마다 다른 감사거리가 생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일은 축복이다. 전 지금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가족과 몇 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전 제 일을 사랑하는데 그 덕분에 운도 얻어 생기고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울을 들여다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미셸 파이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셸 파이퍼는 아름답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시각을 재구성하여 나이 들며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순간 나는 그녀처럼 즐거운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삶의 주름을 피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긍정적인 면만 보기가 쉽지만은 않다. 삶에서 부정적인 일이 긍정적인 일을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만일 하루에 기분 좋은 일 10가지와 기분 나쁜 일 1가지가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저녁 식사 때 배우자에게 기분 나빴던 일에 대해서만 떠들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네먼은 잘못된 일을 되새김으로써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옛날 선조들은 자신이 발견한 독이 있는 산딸기를 떠올려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맛있는 10가지 과일을 설명하는 일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 아이의 성적표에 있는 4개의 A는 무시하면서 단 하나의 C를 보고 혼을 내는 부모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많은 연구원이 이른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론을 다양한 표현으로 뒷받침해왔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폴 로지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체리가 담긴 그릇을 완전히 망쳐놓지만 바퀴벌레가 담긴 그릇에 체리 하나를 올려놓는다고 모양새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셜미디어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아주 강렬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리뷰 사이트에 올라온 리뷰들, 그러니까 대부분은 새 음식점이 팬케이크가 맛있다고 하지만 한 명의 상한 달걀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메스꺼웠다는 글을 훑어본 후 그곳에 브런치를 먹으러 갈지 결정한다. 어떤 호텔에 대한 많은 사람이 편안한 침대와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마음에 들었다는 리뷰를 남겼다. 하지만 한 명이 더러운 화장실과 물이 새는 욕조가 딸린 방에서 지냈다며 불평하는 글을 남겼다. 당신은 그 호텔에서 하룻밤 묵겠는가? 이 질문을 본 심리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적인 리뷰 하나가 상쇄되는데 긍정적인 리뷰 4개가 필요하다고, 일부는 5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의 실제 비율은 개인에 따라, 거리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정적인 말 하나가 상쇄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말이 3개 미만이라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말을 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감사일기다. 이것이야말로 독이 든 딸기와 벌레에 더 신경을 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내속성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하루의 끝자락에 감사했던 일을 생각해야만 부드러운 침대와 달콤한 과일을 바퀴벌레가 아닌 체리를 떠올릴 수 있다. 나는 이 개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다. 나는 연필을 쥘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일기를 써왔다. 그리고 대개 짜증이 나거나 화나거나 머리 뚜껑이 열릴 때 일기를 썼다. 초등학교 때 쓴 인조가죽 일기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조그마한 자물쇠가 달렸고 표지에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놓은 일기장이다. 나중에는 드러그 스토어, 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산 판지로 된 표지에 안에 줄이 쳐진 공책은 내 불만을 끼적일 일기장으로 썼다. 그러다 몇 년 전 옷장 뒤쪽에서 이 공책 12권을 발견했다. 아, 기억의 보물창고요. 나는 곧장 자리에 앉아 휙휙 훑어보았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절망에 빠져 연신 불평만 늘어놓은 내용을 마주하다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나를 화나게 하거나 약오르게 하거나 몹시 격분하게 만든 일들이 다른 모든 것을 밀어내었다. 그 시절에 겪은 그 모든 멋진 경험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근데 즐거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그런 추억들은 기록해두지 않았다. 일기를 읽노라니 누군가가 내 일기를 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에서 몰섬을 피어올랐다. 남편이나 아이들이 내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싫었다. 나 역시 그 일기장이 내 인생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싫었다. 그렇다고 역사를 다시 쓸 생각은 아니었다. 애당초 잘못 써인 역사인 것을, 그래서 불평으로 가득 찬 일기장들을 큰 쓰레기통에 담아 어딘가에 있는 폐기장에 갖다 버렸다. 절대로 그것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어쩌면 나의 바람인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백런미에 집어넣을 걸 그랬나? 앞으로 쓸 감사일기는 예전 일기와는 다른 느낌이 날 것이고 역사의 매립지에 혹은 쓰레기 매립지에 묻힐 일도 없으리라. 에문수 박사와 그의 동료들의 한 말이 맞는다면 감사일기는 그야말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터였다. 나는 이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기사를 지냈던 내가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이 왠지 너무 감상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갓 끓여낸 커피와 새빨간 저녁 노래 감사하는 언어로 가득 찬 일기장은 마치 니콜라스 스파커스의 소설처럼 느껴졌다. 그의 소설이 이상하다는 말은 아니고. 친구 샤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미삼아 춤바 댄스도 가르치는 무한 에너지의 소유자인 샤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지만 절대 감상적인 친구는 아니다. 35세 유능한 사학가이자 연세 창업가인 샤나는 수년 동안 감사일기를 썼다. 언니가 동참한다니 정말 기쁘네. 난 요즘 감사에 푹 빠져 있거든. 샤나는 내가 계획을 말하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 샤나는 남편과 뉴헤이븐에 새로 산 집에 살지만 맨해튼에서 해이 몇 건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랜드 센트럴역 근처에 있는 타파서 스페인의 천재 요리 음식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활기차게 음식점 안으로 들어온 샤나는 항상 그렇듯 쾌활해 보였다. 우리는 샤나가 화장실 타일을 새로 샀다는 등의 나름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었다. 그러다가 샤나는 자신의 감사일기에 대해 열렬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매일 밤 적는다고 했다. 딱 한 가지를.
아무리 바쁘거나 피곤해도 2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했다. 매일 밤 감사글을 쓰는 일이 당연한 일과가 되면서 하루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고 한다. 샤나는 말을 하는 사이 빵 위에 오렌지 꿀 모아가 약간의 크림이 얹혀있는 몬따디또를 집어들더니 맛있게 한 입 베어 먹었다. 그러더니 입술에 묻은 꿀을 혀로 핥으며 말했다. 이것도 좋은 예야. 아주 맛있으니까 감사하게 쓸거리가 될 수 있거든. 물론 오늘은 언니를 만난 일을 쓸 가능성이 크지만 말이야. 나 따위가 모아가 몬따디또와 경쟁 상대가 되겠어? 나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샤나는 감사할 이유에 초점을 맞춘 모든 곳을 새로운 렌즈로 보고 있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자연스럽게 문제와 위험에 안테나를 세우는 성향을 지녔지만 샤나는 본능의 초점을 다시 맞췄다. 그러니까 하루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런 요소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런 일 역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루를 재구성할 방법을 찾는다고 했다. 힘든 일을 겪어 감사거리가 전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 샤나는 이렇게 인정하더니 대여 말했다. 그럴 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 않아서 혹은 내게 2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쓰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2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쓴 적이 말이야. 나는 내다버렸던 내 옛날 일기장들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샤나는 고개를 크게 주워거렸다. 샤나도 예전에는 일기장에 속 마음을 털어놓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현실에 대해 극단적인 언어로 끼적였다고 했다. 접힌 하늘이 어두운 내 마음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표현이 딱 맞았다니까. 샤나가 말했다. 우리는 다 안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샤나의 감사일기는 예전의 우월한 일기보다 더 현실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일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샤나는 미술을 살포시 짓더니 햄릿의 유명한 말을 언급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섹스피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도 햄릿의 추론을 이해할 수 있다. 햄릿 이막에서 우월한 왕자 햄릿인 내 친구 로젠 크렌처와 길덴스턴을 만나자 덴마크는 감옥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궁전이 그야말로 멋지게 보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놀란다. 햄릿은 어깨를 으쓱이며 내가 브로드웨이에서 주드로가 연기한 햄릿을 봤을 때는 그랬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한다. 거기서 왕이 살해당하고 유령이 나타나고 어머니가 재혼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누군가가 햄릿에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했다면 햄릿이 자신은 왕자이고 오피리아처럼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두어 정말 운이 좋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을지도 모른다. 실로그의 삶이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믿는다. 햄릿이 절망에 빠져 무대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살 가치가 있는지 고뇌할 때 사람들은 위로된다. 사느냐 죽느냐 라는 말이 난 정말 운 좋은 놈이구나 라는 말보다 더 심오하게 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연극을 만드는 시적 요소가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좋아. 나도 감사일기를 써보려 해. 뭐 조언해 줄 게 있어? 내가 말했다. 예쁜 일기장으로 사. 샤나는 작별 인사로 포옹을 하며 말했다. 며칠 후 나는 코네티켓 북서부 지방 교회에 자리한 시골집에 머물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날씨가 바뀌기를 바라며 근처 시내로 차를 몰고 나갔다. 카리브해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으로 뒤덮인 들판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광경에 의식적으로 감사했다. 여기저기 보이는 빨간색 농가들은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한 미술관에 갔다. 그리고 차와 차 주전자를 비롯한 독특한 선물을 파는 한 상점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점이다. 그곳을 쭉 둘러보다가 검정 등록기 근처에 놓인 알록달록한 일기장들을 발견했다. 나는 샤나의 조언을 떠올렸다. 노트라면 집에 많이 있었다. 하지만 감사일기를 중단하지 않고 쓰려면 남아있는 노트가 아니라 뭔가 색다른 것을 일부러라도 살 필요가 있었다. 기하 항무늬에 초록색 표지가 달린 따뜻한 일기장 한 권을 집어들었다. 긍정적인 생각 외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예쁜 일기장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일기장을 꺼내어 첫면을 펼쳤다. 약간 어색한 기분을 느끼며 글을 쓰려다가 잠시 멈췄다. 마음속으로 그날 하루를 그려보았다. 큰 일과 소소한 일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내가 아는 한 여행 리포터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맨 처음 맡은 지역이 파리라고 했다. 방송 생활을 한 지 10년에 돼서 파리 7구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사과 타르트를 먹으며 방송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게 된다. 감사하는 한 해의 시작을 이 일기장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썼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멈추고 말았다. 내용의 균형이라든가 불평이나 부정적인 측면은 필요 없었다. 일상의 한쪽 측면만 봐도 괜찮았다. 내용을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책상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일기장을 올려놓았다. 예전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 21일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캠퍼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2달 이상에서 때로는 6달까지 걸린다고 한다. 나는 올 한 해의 어느 시점에는 감사하는 태도가 온전히 나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다. 당분간은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매일 밤 내 감사일기와 만나기로 했다. 위장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다. 결혼 생활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행복한 두뇌가 교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친절하고 잘생긴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할 줄 알게 되어 감사하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결혼 생활이 더 좋아져서 정말 감사하다.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살기로 시작하면서 내게 긍정적인 접근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판단했다. 내가 가정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다는 것점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 남편은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고 해준다. 우리에게 멋진 두 아들 잭과 맷이 있고 코네티켓 교회에 예쁜 시골집도 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여러 산을 하이킹하고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감탄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내 삶은 홀마크 채널 미국의 케이블 방송으로 가족 시청자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영화 미니 시리즈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을 주로 반영한 프로그램용으로 촬영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은 내가 하루하루 이끌어가는 현실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습관화라고 부른다. 남편이든 집이든 아니면 번쩍거리는 새 차든지 간에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해져 버린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이 아주 특별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만다. 내 정밀 촬영 사진을 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맨 처음 보았을 때와 10번째 보았을 때의 내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나는 침대와 농담과 통장을 공유하는 한 남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앞으로 내 결혼과 관련한 감사일기를 여러 편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한 가지 이상씩 밤마다 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관계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일기장에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했다. 내가 직접 실시하기도 했고 MBC 투데이 쇼에 나가 화제로 삼기도 했던 설문조사에는 남편들에게 결혼 생활에 관해 묻는 문항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남자들이 77%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내가 저녁을 만들어준다든지 휴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집안일에 신경 쓴다며 감사할 거라는 등의 다른 모든 응답을 훨씬 앞서는 수치다. 나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닭고기 요리를 더 잘했는데 그런 아내들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가운데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여성은 절반이 채 안 되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 예절인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가 몇 가지 더 있다. 응답자의 약 97%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웨이터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고
놀랍게도 58%는 공항에 보안 요원에게 기꺼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배우자가 되면 이 수치는 내려간다. 여성 가운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50%가 채 안 된다는 48% 결과를 기억하는가. 언뜻 보면 납득이 잘 안 되지만 나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한다. 우리는 웨이터가 빵 담긴 바구니를 갖다 주고 베이컨을 추가한 치즈버거를 누가 주문했는지 기억한다면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면서 기꺼이 감사 표시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이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배우자가 베이컨을 갖다 주는 일 정도는 기본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주말에 놀이 친구, 자녀에게 자신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모, 저녁 데이트를 마련하는 사람, 조깅 파트너, 지속적인 지지자, 전문적인 조언과 여행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 참, 내가 소울메트도 언급했던가. 우리는 당연히 소울메트들도 원한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어떤 부분에는 고마워하면서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상한다. 남편이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지만 열정적인 애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을 때 아내는 화가 난다. 혹은 남편이 좋은 부모이긴 하지만 이웃의 다른 남편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다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 점을 의식하게 된다. 성과 결혼을 다루는 유명한 조언가이자 왜 다른 사람과의 섹스를 꿈꾸는가의 저자인 에스터 프렛은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이다. 페렛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모순된 기대감을 겹겹이 쌓아가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안정과 편안함을, 다른 한편으로 모험과 흥분을 원한다. 지금 우리는 옛날의 마을 전체가 충족시켜주던 요구사항들을 한 사람이 모두 충족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페렐은 우리가 항상 내게 편안함과 긴장감을 줘요. 내게 새로움과 익숙함을 줘요. 내게 예측 가능성과 의외의 놀라움을 줘요. 라고 말한다고 지적한다. 요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이 무엇을 해주길 원한다는 점이다. 결혼은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한다. 일단 결혼하면 불행하거나 외롭거나 기본적인 존재 위기를 겪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다 필연적인 결과지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배우자 탓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을 기대하면 어떤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기대감을 싹 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브래드 피터와 빌 게이츠를 섞어 놓은 사람을 상상하는 대신 내 곁에 있는 남편의 진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문 앞에서 진흙 묻은 부츠를 벗고 들어올 줄 아는 남편 아닌가. 좋은 의도도 봄눈 녹듯 사라져버릴 수 있기에 내 계획을 적어두었다. 한 달 동안 나와 결혼한 남자에게 감사한 이유를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찾아내기로 했다. 일말의 거짓도 없이 어떤 불만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선점을 제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존중하기로 했다. 남편의 많은 장점을 삶의 무대에서 배경 벽지로 내버려두지 않고 무대 중앙으로 내세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잠이 깼다. 한쪽 눈을 뜨고 남편이 침대 맞은편에 앉아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 모습을 보았다. 남편은 병원 일로 바쁜 의사다. 다른 날 같으면 왜 그리 일찍 나가느냐고 퉁명스럽게 묻거나 몇 분 더 자려고 눈을 감아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널씬한 회색 바지와 빳빳한 흰색 셔츠 차림에 파란색 실크 넥타이를 맨 남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아주 멋져 보이네. 나는 잠에서 들깨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에서 깨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보니 기분 좋은걸?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입맞춤을 해주었다. 당신 아직 렌즈를 안 꼈잖아. 그러니 제대로 볼 리가 없지. 남편은 농담을 했다. 시야가 흐릿해도 당신은 멋져 보여. 나는 두 팔을 남편에게 두르며 말했다. 우리에 대한은 30초도 안 된 데다. 남편은 집을 나서면서 그 순간을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칭찬을 해주는 것은 칭찬받는 것보다 그만큼 기분 좋은 일이다. 부부라면 집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마련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남편이 수포책을 결산하고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함께 간 파티가 늦은 밤에 끝난 후 집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더 평소에 하던 일을 묵묵히 해주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눈 오는 데 운전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탄 차가 차고에 들어갈 때 나는 말했다. 운전이 항상 하잖아. 남편은 놀라면 말했다. 그래도 고마워. 더군다나 지금은 어두컴컴한 데다 우리 둘 다 피곤하기도 하잖아. 나 대신 운전을 해주는 남편을 두었으니 난 얼마나 운 좋은 여자인지 몰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관계에서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다음날 저녁 남편은 내가 항상 맡아 하던 일인데도 저녁 식사를 차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찌 냉동 파스타 요리로 칭찬한 고사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말을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좋아진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남편에게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좋은 감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브라이언 애킨슨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결혼생활 및 가족상담 전문 과정의 명예교수이자 일리노이주 제네바에 소재한 부부 클리닉 연구소의 소장이다. 애킨슨 박사는 내 해로가 더 강한 교감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경학적 증거가 있다고 믿는다. 그는 사람의 자동적인 반응에 변화를 주어서 실제로 두뇌 구조를 바꾸는 원리에 근거하여 부부 상담에 새롭게 접근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감사하는 연습이 신경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동해져요. 자주 감사해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내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정신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애킨슨 박사는 친절하고 사랑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간 자의 명상을 하면 실제로 감정 반응에 관여하는 두뇌의 양과 회로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하루에 5분씩 앉아 배우자에게 느낀 좋은 감정이나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 여러 연구 결과 이렇게 단순한 정신활동만으로도 교감을 만들어내는 신경회로가 강화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가 말했다. 남편에게 감사하면 나의 두뇌가 바뀐다는 논리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알바로 파스쿠알레오네가 실시한 연구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그랬다. 알바로 박사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 준 후에 한 곡을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습하게 했다. 연습 기간 마지막 날 촬영한 내 영상을 보니 손가락 운동에 관여하는 두뇌 피질 부분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다. 이는 1, 2년 결과였다. 몸의 어떤 부위이든지 간에 주기적으로 사용할수록 그 활동에 관여하는 두뇌 피질 부위가 확장된다는 사실이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알바로 박사는 또 다른 연구 그룹에는 피아노에 절대 손을 대지 말고 똑같은 시간 동안 생각으로만 피아노 연습에 집중하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이 그룹은 운동 피질에서 전자와 거의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생각으로 내 회로가 바뀔 수 있다면 내 계획을 기꺼이 지속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하는 일이 내게 꼭 필요하기도 했다. 애킨슨 박사는 이를 아령으로 하는 운동에 비유했다. 아령 운동을 몇 번 한다고 근육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해서 2두 바꾼 운동을 하면 누적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같은 맥락에서 애킨슨 박사는 부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상을 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이제야 알겠다. 세차는 당신이 사랑을 보여주는 한 방식이었던 거야. 물밀듯이 밀려오는 좋은 감정을 느끼는 부부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은 대개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애킨슨 박사는 그렇게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만드는 작업을 집에서 하라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애킨슨 박사는 거절한 사람들이 제가 배우자를 사랑하긴 하지만
매일 5분씩 그 생각에 집중하라는 걸 지나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에킨스 박사는 기꺼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부부들에게 매일 배우자에게 2문장을 완성하여 이메일을 보내라고 제안했다.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당신에게 감사했던 일 한 가지는. 둘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꼈던 순간은. 에킨스 박사 본인도 결혼 상담사인 아내 리사에게 매일 아침 이러한 메일을 보낸다고 한다. 내가 무슨 내용을 보내는지 묻자 바로 그날 아침 아내에게 보낸 내용을 기꺼이 알려줬다. 매일의 감사거리는 꼭 대단한 것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 같았다. 그는 첫날 아내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심부름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로 첫 문장을 완성했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 평소라면 그렇게까지 애틋한 마음 들진 않았을 텐데 어제는 비가 내리고 아내가 바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더군요. 그리고 둘째 문장은 전날 아내가 어붓단글과 함께 요란하게 웃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좋은 감정을 느꼈다고 적었다. 그는 아내가 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런 부분의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그 순간에는 말리지 못한 걸까? 그는 한참 저녁을 만들던 때였는데 곧 전화벨이 울렸고 뒤이어 일이 좀 많았다고 했다. 감사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간단한 말도 못하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지요. 그가 말했다. 나는 남편에게 늦은 밤에 집까지 운전해줘서 고맙다고 했던 일과 다음날 남편이 요리를 해줘 고맙다는 말로 화답했던 일을 에킨스 박사에게 말했다. 브라보.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때 내 정밀 촬영을 해보면 그들의 두뇌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니스 씨는 사랑의 용량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에킨스 박사는 내게 이른바 끊임없는 긍정적인 추구를 실천하라고 권했다. 내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남편의 기분이 좋아질 테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쪽은 다름 아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라는 점은 여러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감사란 정말이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에킨슨 박사는 상담이 끝나고 몇 년 후에 슈퍼마켓에서 고객들을 우연히 만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 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감사 이메일은 아직도 보낸다고 한다. 그 습관을 들인 것만으로도 상담이 충분한 가치가 있었노라고 말했다 한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좋은 충고를 많이 해주고 고맙다고 했다. 내 경우 이 상담의 가치는 내가 낸 비용보다 훨씬 더 컸다. 나는 우리 부부가 긍정성을 추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싶었기에 남편에게 주말 휴가를 떠나자고 제안했다. 서로 애틋한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계기로 만들 생각이었다. 평소의 일의 영역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라 그가 흔쾌히 수락했을 때 아주 기뻤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진전이었다. 나는 일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 가야 해서 남편과 휴가지에서 만나기로 했다. 적당한 거리에 있는 낭만적인 장소를 찾다가 캘리포니아 오하이로 정했다. 그곳은 프랭크 카포라 감독이 자신의 글자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지상낙원을 표현하기 위해 이용한 예술의 도시다. 신비함이 묻어나는 이 지상낙원은 감사를 연습하기에 좋은 장소 같았다. 더욱이 그곳에는 근사한 음식점도 많았다. 우리가 우아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가 늦은 오후였는데도 객실이 아주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게 펼쳐진 땅 위를 걸으며 간식을 먹었다. 마침내 안내받아 들어간 객실은 작은 데다 도로가 보이는 1층 방이었다. 전망 좋고 조용한 방을 달라고 했는데요. 내가 말했다. 지금 객실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직원이 대답했다. 비수기인데다 오랫동안 산책을 하며 주차장까지 가보았다. 관찰한 바로는 그 큰 호텔에 온 손님은 많지 않았다. 나는 망설였다. 감사를 위한 주말이었기에 어떤 일에든 감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감사한다는 것이 바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다시 안내대석으로 걸어가 그 방 우리가 원한 방이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남편은 입술을 꽉 다물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싫어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도 잘 참아내는 사람이다. 또다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전망이 좋은 좀 더 근사한 방을 얻었다.
하지만 그날의 좋은 기운이 새어나갔다는 걱정이 밀려왔다. 그날 밤 침대에 눕자 오래전 내가 첫 아이를 가져 배가 많이 불렀을 때 남편과 떠난 휴가가 떠올랐다. 유모차와 기저귀를 사용하는 미지의 세계에 돌입하고 생활비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 전 우리 두 사람이 떠난 마지막 휴가였다. 나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을 가렸기에 프랑스령 카리브 해섬을 선택했다. 그곳에 도착한 날에 날씨가 우중충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바닷가로 나갔다. 나는 소형 텐트 크기만한 임산부 수영복을 입고 애처롭게도 담요를 급히 걸쳤다. 그때 햇빛에 그을린 몸에 상의를 노출한 멋진 여섯 몇 명이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 상의를 노출하다니 그곳은 프랑스 해섬이 아니던가. 노출이 심한 비키니 하의를 입은 그네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매끈한 돌고래처럼 보인 반면 나는 고래처럼 느껴졌다. 왜 이곳에 온 걸까? 그날 밤 남편과 침대에 눕자 호텔의 금속재 지붕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정말 굉장하군. 나곤 했으면서 폭풍 오라니.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알게 되었다. 날이 화창해져서 남편과 나는 차를 타고 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러고는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차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 보였다.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위태롭게 운전을 하다가 통제력을 잃고 방향을 획 틀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파른 절벽을 끼고 달리던 중이었다. 남편은 우리의 작은 차를 길 한쪽으로 최대한 빨리 붙였다. 하지만 갑자기 그 차가 우리 차와 부딪히면서 금속이 충돌하고 유리파편이 헛되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온 세상이 멈춘 기분이 들었다. 나는 두리번거리다가 고통에 얼굴이 잉긋거려진 남편을 보았다. 다리는 피로 온통 얼룩져 있고 살이 잘려 연골과 뼈가 드러났다. 내 이마에 생긴 깊은 상처에서는 피가 쿨럭쿨럭 새어나와 얼굴로 흘러내리며 내 무릎에 뚝뚝 떨어졌다. 우리 죽는 거야? 나는 남편과 텅 빈 도로에서 움직일 수도 없이 앉은 채로 물었다. 다행히 우리는 살았다. 구급차에 실려 지역병원으로 운송되었고 예쁜 의사가 어쩌면 바닷가에서 상의를 누축하고 다닌 여자일지도 모르지만 시체용으로 쓰이는 굵은 실로 상처를 봉합해 주었다. 의사는 우리 부부보다 더 잘 보호된 아기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나중에 나는 장남 잭의 회복 탄력성이 좋은 이유를 그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우리는 야외 화장실로 연결되는 문이 있고 갓돌릴 성인상들이 노인 선반으로 에워싸인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나는 가톨릭을 믿지 않지만 그 성인들이 내게 다음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너는 이 섬에 온 첫날 감사할 줄 모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차량 충돌 사고로 고통을 겪어봐라. 이제 알겠느냐? 우리는 다음날 비행편으로 돌아와 그 주 내내 시댁에 머물며 몸을 회복했다. 나는 살아있음에 우리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음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 이 순간은 언제 산산이 쪼가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나는 이제 오하이의 한 호텔 객실에서 램프를 켜고 감사일기장을 꺼냈다. 방을 바꾼 것은 잘한 일이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주말 휴가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점을 그 성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정말 감사하다. 남편이 이번 주말에 이곳에 같이 와주고 우리가 서로 교감하려 노력하고 있었어. 바로 이 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다음날 아침 시내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거주말 휴가의 핵심을 서로 상기시켰다. 바로 서로에게 감사하기로였다. 우리의 대화를 무심코들은 한 웨이터리스는 내가 주문한 차가운 허브티를 가져다 주며 미소를 지었다. 볼텍스 찾으러 오셨어요? 여자가 물었다. 여기에 그것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내가 말했다. 아마 찾게 되실 거예요. 여자가 윙크하며 말했다. 우리는 예전에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간 적이 있다. 그곳 역시 해당 지역에 영역을 불어넣어주는 자기장 에너지인 볼텍스 에너지가 가득한 도시로 알려졌다. 그곳에서는 빨강 바위에 앉아 맹상하며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심호흡을 크게 하기만 해도 마음의 평온과 행복감이 커진다고 한다. 세도나에서 남편과 내가 유명한 오솔길을 걷고 있을 때 반바지에 하이힐을 신은 한 여자가 우리 쪽으로 급히 달려오더니 강한 누저시 억양으로 말했다. 폴텍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사방팔방 다 찾아다녔어요. 남편은 폴텍스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경험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군요. 여자는 경멸하듯이 코를 찡그리더니 휙 가버렸다. 이제 오하이에 있는 우리 두 사람은 폴텍스를 찾는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나누었다. 남편은 도보 여행을 하며 폴텍스를 느끼거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했다. 그러면 그 누저지 여성에게 알려주자면서 기이한 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남편은 방향 감각이 뛰어나 도보 여행에 강한 사람인지라 지도를 잽싸게 훑어보더니 차를 타고 얼마 안가 오솔길 입구에 주차했다. 남편은 나를 큰 걸음으로 앞질렀지만 이는 속도를 줄여 내 보폭을 맞췄다. 계속 걷다 보니 길이 구불구불해지고 높아지면서 산과 연결되었다. 구비구비마다 내려다 보이는 저 아래 골짜기 광경에 흥분이 일었다. 남편은 내게 돌아가고 싶은지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았기에 멈출 수가 없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고 마치 우주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경치 때문인지 폴텍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전망이 정말 좋은 곳에 멈춰서서 음료와 물을 마실 때 나는 이런 말을 꺼냈다. 남편은 우린 정말 운이 좋아 라며 공감했다. 내 어깨에 팔을 두른 남편과 나는 경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산길이 선사한 우주와의 신비한 친밀감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 삶이 다시 분주해질지라도 잠깐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 느꼈던 감정을 꼭 떠올리자 남편이 말했다. 우리는 다시 내려가기 위해 방향을 바뀌었다. 머릿속이 폴텍스 생각으로 차있던 터라 우리는 어쩌다 보니 도보를 시작했던 지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30분 후 교회의 한 거리에 당도했다. 결코 길을 잃은 적 없는 산 전문가 남편도 모든 길이 만나는 것은 안전한 점을 인정해야 했다. 남편은 저쪽에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더니 손살같이 달려가 우리 차를 주차해 놓은 쪽의 방향을 물어보았다. 아, 거긴 아주 먼 데다. 여기 거리가 복잡해요. 존이라는 남자가 말했다. 제가 어쨌든 산책하러 나왔으니 같이 가드릴게요. 매우 호리호리한 체격에 이목구비가 섬세하고 곱슬곱슬한 엄백색 머리카락을 지닌 존은 요정처럼 걸었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된 피터팬처럼 보였다. 우리 셋은 곧바로 대화 삼매경에 빠졌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존이 엄마가이고 아이들은 오크 그로버 스쿨에 보내려고 오하이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의 철학가 지도 크리슈나무르티가 설립한 학교이다. 존이 내게 이 현자의 가르침을 설명하려 애쓰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게 협력과 자기 이해와 관련이 있는 듯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진리는 길없는 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조직적인 종교나 교리로는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을 통해 그곳에 이룰 수 있어요. 조언은 이런 말을 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60년 동안 오하이를 오가며 지냈다. 찰리 채플린과 그레타 가르보 같은 유명인들이 그를 방문했다. 오하이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기념지가 되었다. 크리슈나무르티 본인도 맨 처음 영적 각성을 얻은 곳이 바로 오하이라고 말했다. 볼텍스 덕분인가? 이제 그의 집은 사람들이 삶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공간이 되었다. 마침내 차를 주차했던 지점에 도착했다. 우리 부부는 조언에게 일부러 먼 곳까지 오게 하여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까지 다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다. 조언은 흔쾌히 수락하고 조수석에 털썩 앉았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단시간에 친구를 사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두 분을 만나 다른 방향으로 걸어온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크리슈나무르티는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기계처럼 반복하지만 말고 이따가 멈추고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새로운 기운이 마음에 스며든다고요. 존이 말했다. 남편과 나는 오하이에 명상을 하거나 현자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니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시각을 얻으러 간 건 분명했다. 감사하는 시각을. 나는 그것이야말로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텔에 돌아갔을 때는 이런 저녁이었다. 남편과 나는 테라스로 나가 오하이의 유명한 핑크 모먼트를 기다렸다.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6,000피트 높이의 토파산 위의 하늘이 환상적인 분홍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그 멋진 광경을 보려고 모인 손님들이 12명 더 있었다. 해가 산 뒤에 숨었다. 하늘은 분홍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으로 변했다. 아름다운 그레이 모먼트였어. 남편이 이렇게 속삭이는 바람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우리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불꽃놀이가 허지부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태어난 모습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격실로 걸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게 감사하는 태도가 없었더라면 그날을 망친 하루로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는 도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고 핑크빛 일몰도 구경하지 못했다. 호텔도 무척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주말 휴가에 기대한 낭만적인 여행도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다. 내가 하루를 바꾸거나 완벽한 휴가로 만들 수 없지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조언을 만난 일도 좋았고 남편과 내가 크게 웃지 않았는가. 우리 두 사람은 감사를 생각함으로써 서로의 존재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감을 느꼈다. 그 사실만으로도 볼텍스의 고장을 이행한 가치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오후 늦게 친구 맥과 커피를 마시려고 외출을 했다. 몇 년 전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한 맥은 캐시미어 원피스에 굽 높은 스웨이터 부츠 차림을 하고 스타벅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맥이 행복하지 않다는 점을 이내 알아차렸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우리는 서로 허물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는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는 사이다. 맥은 곧장 남편에 대한 불평을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두 사람이 돈 문제로 크게 싸운 이야기며 남편이 플로리다 휴가를 취소한 사건이며 앞으로 두 사람이 다시 즐거움을 느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았다. 맥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절망적이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굳이 개선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맥이 엎소리듯 말했다. 맥은 고개를 들더니 내가 비슷한 불평을 늘어놓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어찌라. 이번에 나는 불평거리가 전혀 없었다. 나는 조사를 통해 특정한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가령 남편이 지붕을 고치겠다고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내가 감사하는 상태라면 그 모습이 용기 있어 보이고 고맙겠지만 내가 감사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터무니없이 위험해 보일 것이다. 나는 맥에게 감사가 내 결혼 생활에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말했다. 감사하면 긍정적인 신경회로가 증가하여 부부 모두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도 해줬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놀랍기도 해. 나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내게 효과가 있었던 3단계를 제안했다. 우선 하루에 적어도 한 번 고맙다고 말할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문제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왜 고마운지 말한다. 맥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남편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 반대가 아니라 어차피 쌍방향으로 효과가 있는 거야. 만일 너가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너 남편도 너에게 감사할 거라고 나는 장담했다. 난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아양 떨기 싫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데 난 우리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맥은 나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경고하듯 번뜩이는 눈빛으로 뒤이어 말했다. 너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나는 맥의 반응에 내심 놀랐다. 물론 어떤 관계에서든 균형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게이샤나 순종적인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해서 여자로서의 나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남편은 내가 보인 감사에 감사로 반응했다.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주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는 나는 정말이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이익이 곧장 나에게로 돌아온다. 처음에 온전히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자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각자 다른 거고 어떤 면에서는 내게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다른 남자들은 내 남편보다 덜 성숙했다면 아내의 감사와 선의를 이용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래서 그래 그렇지 당신은 나 같은 남편이 더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은 오늘 밤 술집에서 한잔하고 오겠다 이거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감사를 상대가 잘못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우리를 이해했다. 나는 에킨슨 박사에게 다시 문의했다. 그러자 그는 우리의 힘껏 웃으며 말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배우자가 거만하게 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아요. 그런 부부는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할 줄 알지요. 뒤이어 에킨스 박사는 가장 좋은 관계는 늘 우중충한 날씨가 아니 내우와 화창한 날이 번갈아 발생하는 날씨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 나는 결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 마음에 들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감사와 애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어떤 태도도 분명히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허리멍텅한 관계가 되고 만다. 양쪽 모두 우유부단한 태도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는 부부들이 많다. 영구 원팝 에몬스는 사람들은 빚진 기분을 느끼기 싫어서 때로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한다며 이런 말을 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빚진다는 기분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감정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우유를 사온 것에 고마워한다고 해서 그 화답으로 밀크시에 그를 뚝딱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남편이 다시 우유를 사올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몇 년 전 할리우드에 사는 내 친구 한 명은 남편이 장을 볼 때마다 그 친구는 장 보기를 싫어했다. 고맙다는 말을 넘치게 하고 뭘 사오라는 제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알갱이든 땅콩 버터를 좋아하지만 남편이 부드러운 땅콩 버터를 사와도 신경 쓰지 않아. 난 그어서 그 버터통을 서랍 뒤쪽에 놓고 그 식료품이 내 집에 마법처럼 나타난 것을 기뻐하면 되는 거야. 결코 마법을 비난하면 안 되지. 그것은 좋은 충고였다.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부부들은 대부분 마법 같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일에 초점을 맞추기가 훨씬 쉽다. 우리는 현재의 배우자에게 고마워하는 대신 배우자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혹은 뜯어 고치고 싶어한다. 길거리에서 남편의 어깨너머로 다른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는 내 취향에 맞는 땅콩버터를 잘 사올 거야 라며 환상을 갖는 아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현재의 배우자를 둔 것에 아주 행복해하며 대학 때 애인과 결혼했거나 오래전 나를 위해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을 올렸던 나를 흠모하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내들도 있을지 모른다. 나는 예전에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라는 재미있는 소설을 썼다. 당시에 출판사에서 홍보하려고 만든 분홍색 로고 티셔츠를 입고 다닐 때마다 내게 자기 사연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 물리학에서 끈 이론의 개념 가운데 한 가지가 모든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는 평행 우주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론이 사실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자신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존재했을 또 다른 자아와 동행하며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 꾸려가고 있는 그 삶뿐이다. 체코 출신의 프랑스 작가 밀란 쿤데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내가 항상 감탄에 맞지 않는 소설이다. 그 책을 펼치다가 오래전 노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구절을 발견했다. 인생을 한 번 사는 우리는 현재의 삶을 과거의 삶과 비교할 수 없고 현재의 삶과 비교해 미래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다. 우리는 예고도 없이 주어진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치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나는 내가 선택하지 못한 삶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의 중요성과 의미와 만족감을 줄 선택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오하이오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교감하며 긍정적으로 지내기가 휴가 때보다 조금 힘들었다. 남편은 병원 일이 워낙 바쁜데다 환자들에게 세심히 신경 쓰다 보니 여유있게 감사거리를 음미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남편을 훌륭한 내과 의사로서 존경했다. 남편은 명석하고 배려심이 많다. 또한 기꺼이 환자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예리하게 짚어내는 진단에 뛰어난 의사다. 의사 동료들도 남편을 존중하고 환자들은 남편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자주 보려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다. 주말 휴가를 다녀온 후 남편은 나와 극장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진로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지키지 못했다. 한 만찬회에서는 샐러드가 나올 때 살짝 빠져나가 밖에 계속 서서 이런저런 전화를 받았다. 모두 오하이오에서 돌아온 지 2주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감사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알았다. 극장에 혼자 앉아있는 일이 삶에서 최악의 사건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공고롭게도 남편이 약속을 못 지켰지만 혼자 브로드웨이에 갔다. 문제를 뒤집어 생각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나만의 평행 우주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생활 상담 치료사 중에 이른바 긍정적인 측면 찾기를 권하는 치료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 접근법은 우리 부부처럼 사이가 대체로 원만한 부부에게는 결혼생활의 모난 부분을 가다듬는 데 쓰이고 위기의 부부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 나는 후자가 정말 맞는다는 점을 친구 사례로 보며 알게 되었다. 남편과 우리 부부의 친구이자 결혼생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던 두 사람, 그날 리즈와 딕이라고 해두겠다.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갈 때였다.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두 사람은 항상 멋진 부부로 보였다. 하지만 리즈는 딕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그것도 여러 번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은 나머지 딕을 집에서 쫓아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내쫓았다. 리즈는 딕의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앞마당에 냅다 버렸다. 딕은 리즈를 사랑한다고 끈질기게 말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며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낸 후에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는 집에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의 엄청난 노력과 진정한 사랑이 결실을 본 것에 감탄을 보냈다. 남편은 나의 감사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계획을 1년만 잡아둔 것이 다행이라며 농담을 했다. 나한텐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만 내 주제에 얼마나 더 감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말 마세요. 어떤 부부든 그런 게 필요해요. 딕이 진지하게 말했다. 딕과 리즈는 서로 조율하기 위해 한 달에 2번씩 상담 치료사를 만났는데 그 치료사가 항상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상담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 상담사한테 한번 전화해봐요. 리즈가 내게 권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음날 결혼생활과 성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실비아 로젠펠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실비아는 자신을 만나러 온 부부들이 대개 온갖 불편과 문제점을 쏟아낼 기색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온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부부에게 그동안 배우자에게 감사했던 일을 무엇이라도 말해보라고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부부에게 큰 그림을 보게 하면 상담실의 분위기가 바뀐다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할 부부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비록 남편이 커피를 타준 것이 전부일지라도 말이죠. 실비아는 에킨스 박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연습을 집에서도 하세요 라는 말을 꼭 붙였다.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비난에 아주 뛰어나다. 상대방의 단점을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것을 지적할 때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잘하는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수용이다. 실비아는 이렇게 말했다. 수용이라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배우자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날 밤 내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생겼다. 남편은 병원에서 걸려올지도 모를 응급전화에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한밤중에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남편은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그러다 몇 분 후 돌아오더니 옷장에 설치된 조명에 의자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잠에서 깨어 신경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다.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와서 가봐야 해요. 나는 크게 숨호흡을 했다. 남편의 장시간 업무와 한밤에 자주 걸려오는 응급호출은 오랫동안 우리 두 사람이 느끼는 갈등의 원인이었다. 여느 때라면 나는 그 시간에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은 미친 짓이고 환자를 맡아줄 의료진은 분명 있을 거라고 불평을 내뱉었을 것이다. 나는 화가 잔뜩 나고 남편은 기분이 상한 채로 나갔을 터였다. 그런데 평소의 행동을 답습할 수 없었다. 지집을 생각해봐. 감쌀 이유를 찾아봐.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내 남편은 워낙 헌신적인 의사라 얼음에 부닥친 환자를 위해 자기 이익을 내팽개치지.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헌신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침대에 잠시 누워 그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다. 환자 한 명이 아프고 두려운 채로 병상 위에 누워있고 내 남편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러 간다. 그 환자가 남편을 보면 얼마나 안도감이 들지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나는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침대에 누워있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남편을 두었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옷을 갈아입는 옷장 쪽으로 걸어갔다. 대립을 싫어하는 남편은 염려스러운 표정을 보였지만 나는 남편의 팔을 오르만지며 입을 맞췄다. 그 환자가 당신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운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당신이 병원에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마 안도감이 될 거야. 이 세상엔 당신 같은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당신에게 고마워. 남편은 내가 침대 기둥에서 서드립 쇼를 했다고 해도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이내 병정을 되찾고 고마워. 정말 감동적이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가는 게 안쓰러워. 내가 말했다. 당신도 안쓰러워. 빨리 오려 노력해볼게.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순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병원 호출이 있던 밤들에 비하면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다시 침대에 누워 당시 읽고 있던 책에 나오는 그리스 철학자들을 생각했다. 에피테토스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철학을 성립했다. 다마록으로 알려진 긴 기록물에서 에피테토스는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반응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이 논리는 아주 유효하다. 남편이 병원에 호출을 받은 것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꾸지 못하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감사의 렌즈로 여가해서 바라보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이불을 포근히 덮고 누워있노라니 남편이 지금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남편이 곧 돌아올 거라는 점도 잘 알았다. 그날 밤 마법을 부린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결혼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했고 문제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편에겐 내가 왜 그에게 고마운지 말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예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걸까? 남편은 본능적으로 친절하게 반응했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감정이 형성되었다. 기분 좋은 한 달이었다.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두 사람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으므로